네, 무역영어 자격시험 OT를 마쳤고요.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T 때 충분히 무역영어 전반에 대한 성격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역영어 수업 진행의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OT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OT를 꼭 들어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역영어 수업에 대한 개괄, 우리 무역영어는요. 무역에 대한 이론을 담고 있고요. 일반 영어와 관련된 문법 관련된 것, 순서 관련된 것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공인 무역영어는요. 난이도가 우리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의 진행은요. 첫 번째, 수업생의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무역의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무역 실무 지식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년의 무역 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무역 마인드를 제가 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저와 함께하는 이 기간을 마치시면 충분히 무역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에 관계된 원문을 일목요연, 간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제가 대부분이 법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국제 법규. 그리고 세 번째, 무역을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호한 개념, 우리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전공자분들도 힘을 내세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무역영어의 구성과 범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기장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같이 적으십시오. 항상 이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머리에 남게 되고 제가 아까 체화라는 말씀드렸죠. 체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무역영어는요, 무역서신이 출제가 됩니다. 무역서신. 무역서신이 뭐죠? 제가 무역거래를 하는 그 해외에 있는 당사자에게 저의 의사를 글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라든가 메일이라든가 팩스 같은 것이 바로 무역서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낮춰주십시오. 선적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등등의 저의 의사, 표시가 담긴 편지글, 그게 바로 서신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순서 배열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문법 맞추기도 등장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게 나오는구나.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역 서류가 나옵니다. 무역 서류는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우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업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업송장. 이따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운송서류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서류, 이게 무역의 3대 서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이 바로 3대 서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낯설잖아요, 여러분.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느 조직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용어도 그들의 이름도 낯설잖아요. 익숙해지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업송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우리 물건을 파는 수출상이 있겠습니다. 수출상. 자, 이따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수출상이 있고 물건을 구입하는 수입상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뭐가 체결됐다?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이 수출상은 일정한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죠. 그때 상업송장이라는 걸 보냅니다. 상업송장이라는 거. 상업송장이 뭐냐면 내가 이런 명세를 가진 물품을 이런 수량으로 이런 가격으로 너한테 보낼게 라고 쓰는 우리 명세표입니다. 명세표. 가격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상업송장이다.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수출상.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물건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누구에게 전달하는?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표, 가격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송장, 그리고 운송서류. 운송서류는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택배를 시켰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택배로 물건을 좀 어딘가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택배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 물건을 수령하고
운송장 끊어주시죠? 택배, 운송장, 영수증 같은 거 끊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운송서류예요. 내가 이런 물건을 받았다. 자, 상대방에게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운송서류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 무역영어의 대표적인 게 실무에서 BL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BL. BL이 뭐냐면요, 여러분. 택배 회사가 아니라 한진해운 같은, 현대상선 같은 선박회사가 수출상의 물건을 받고 물건을 받았다라는 증빙으로서 끊어주는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BL이다. 여러분 용어를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체화시켜드리는 거죠. BL이란 운송성류의 일종인데 누가 발행한다? 선박회사. 한진 같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운송장이다. 이런 물품을 받았다. 운송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류.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험 서류는 뭐냐면요. 계속 말합니다. 제가. 우리 화물이 이동 중에 국외로 이동 중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멸실됐다고 합니다. 또는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죠. 일부 제품의 경우에. 자,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부부한다고 해요. 그때 발행되는 서류가 바로 뭐다? 보험 서류다. 이렇게 해서 3대 서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가 무역의 3대 서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3대 서류가요,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어요. 폼을, 정형화된. 그 폼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론이 나오고요. 실무적인 내용이 같이 조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3대 서류 지금 암기하십니다. 필긴 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다? 바로 국제협약과 규칙입니다. 국제규정이라고 하죠. 국제법리. 그래서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생소하시겠지만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CISG. 따라해 보실까요? CISG. 이건요, UN이 만든 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통일법입니다. 아하, UN이 만들었구나. 법이구나. 이렇게 아세요. 법, 이따 설명 다시 드립니다. 인코텀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코텀즈. 자, 인코텀즈는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볍게 설명드리니까 같이 필기하세요. 자, 수출상이 있고요.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제 이 배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될 텐데 우리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오랜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합의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은 너가 지급해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물이 사라지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위험은 네가 책임져라. 혹은 내가 책임질게. 이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그죠? 그래서 일일이 계약서에 다 그걸 명시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일정한 관습에 명칭을 붙여서 확립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자, 앞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용어를 좀 기억하세요. FOB. 정말 많이 나오는 FOB 조건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은 FOB 조건이 뭐다? 우리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가는 선박, 수출국의 선박에 물건을 이렇게 적재해주는 그 순간 수출상의 의무가 끝난다라는 것이 바로 무슨 조건이다? FOB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용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요거는 수출상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수출상이 부담을 하고 이 배에 적재된 이후부터는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이 기간 동안에 사고라든가 비용은 전부 누가 부담한다? 이건 수입상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의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자라고 오랜 관습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수출상이 수출국의 선박에 본선의 물건을 이렇게 선적해주는 순간 수출상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 바로 뭐다? FOB 조건이다. 이런 정형거래에 관련된 이런 정해진 이렇게 패턴, 이런 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요. 이런 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러분. FOB를 포함해서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한다. 필기하세요. 이런 걸 정형거래 조건. 일일이 계약서에 합의하고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전통적인 것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FOB 하면 이제 알아들어요. 야, 이번에 FOB로 하자. 그러면 서로 알아들어요. 여기까지인 것으로 알아듭니다. 이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형거래 조건에 있어서
FOB 조건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다른 FOB인데 약간 다른 형태를 띠게 되고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미국 FOB와 유럽 FOB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코텀즈라는 것이 뭐다? 야, FOB는 이렇게만 해석해 줘라고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방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칙으로. 아셨죠? 그게 바로 인코텀즈라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쓰세요.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대한 규칙. 정형거래 조건. 정형거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제가 FOB를 포함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우리 해석 규칙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요, CISG 뭐였죠? UN이 제정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이렇게만 오늘 가볍게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UCP라는 게 있어요. UCP는 우리가 화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수입상은 물건 받으면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결제하는 방편 중에 하나다. 그때 우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규칙이 있다. 결제 방법에 있어서 UCP, 우리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결제와 관련된 것인데 신용장 통일 규칙이다.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다 배우십니다. 그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우리 은행이라든가 당사자가 우리 유념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UCP. 제가 이 세 개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우리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무역영어 검정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용어는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보다 CISG, 인코텀즈, UCP. CISG는 뭐다? UN이 제정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법이다. 자, 그리고 인코텀즈는 뭐다?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을 꼭 이렇게 해달라라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규칙이다. 그리고 UCP는 결제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돈 줄 때 쓰는 건데 신용장이라는 것이 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장. 그 신용장이 이렇게 자,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규칙, 신용장 통일규칙. 이렇게 하시면 퍼펙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역영어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효율적으로 체화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다? 서신,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편지. 두 번째가 뭐다? 서류다. 3대 서류 다시 한번 암기하실게요. 입으로 인강 보시지만 하셔야 됩니다. 뭐다?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뭐다?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보내는 우리 물품에 대한 명세표, 가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송서류는 뭐다? 우리 운송사가 발행하는 서류가 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BL이 되겠다. BL은 누가 발행한다? 그렇죠. 한진해운 같은 선박회사가 수출상한테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어떤 것을 취지로 해서 물건이 지금 운송을 위해서 운송사에게 수취가 되었다, 수령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보험서류는 물건에 사고가 날 것을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보고합니다. 이 세 개가 빅3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제협약과 규칙은 CISG와 인코텀즈와 UCP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자, 오늘은 자,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제무역계약의 전체 계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계약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 요소라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되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돼요, 여러분.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도 우리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필기 안 할래 하지 마시고 한번 필기 해보시겠습니다. 정지화면 하셔가지고. 자, 이 메커니즘으로 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무역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만 들으면은 무역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보세요. 자, 지금 제가 그림을 지웠는데요. 양 당사자가 있어요. 자, 이 당사자. 이 이름을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 이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만 넘겨보실까요? 네, 그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우리 아직은 전혀 모르시면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 거기 매매계약 관련해서 당사자의 명칭이 지금 달라지가 있잖아요. 5가지로 당사자 이름이 변경이 돼요.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만 보세요. 매매계약 관련해서 셀러라고 한다. 그리고 바이어라고 한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물건을 뭐 하는 자? 판매하는 자. 판매하는 자를 매매계약에서 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 구매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바이어라고 합니다. 아셨죠? 셀러와 바이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요게 수출상, 요게 수입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요 두 개만 좀 기억하시죠. 엑스포터라고 하고요. 요걸 뭐라고 한다? 임포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아하, 셀러와 바이어, 엑스포터와 임포터 구분이 되셨죠? 이 둘 간에 우리 무역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립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수출상이에요. 그럼 수입상한테 내 핸드폰을 좀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성립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아셨죠? 성립 과정. 성립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formation. 자, 그리고 뭐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conclusion이라고 합니다. 체결이라고 해요. 우리 formation은 약간 법리적인 용어예요. 무역계약이 성립됐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무역계약이 체결됐어 이러잖아요. 두 단어가 같이 씁니다. formation과 conclusion. 꼭 기억하세요. 성립에 대한 과정이 있고요. 성립이 되면요. 어떻게 된다? 자, 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행을 한다? 우리 셀러는 물건을 뭐 해야 되죠? 인도해야 돼요. 물건을 줘야 돼요. 판매자는. 그리고 우리 바이어는 뭐 해야 되죠? 바이어는 결제를 해줘야 되죠. 돈을 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이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행 과정. 그리고 인도와 결제하는 과정 중에 또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물건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운송 중에 격지자간 거래에서. 그래서 우리 보험도 가입합니다. 보험.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보험이 가입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고 자, 그 다음에 결제하고 보험. 인도는요, 운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제 운송, 격지장이 벌이기 때문에. 운송과 결제와 보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인도와, 즉, 운송과 결제와 보험 과정을 이행 과정이라고 해요. 자, 어렵지 전혀 않죠? 그리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양 당사자가 물건 주고 돈 주면 깨끗하게 계약은 어떻게 된다? 그로써 서로 할 일 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 깨끗하게.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요. 물건을 안 보내요. 혹은 계약과 불일치한 다른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은 불완전 이행이 되는 거죠. 미이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바이어 돈을 안 줘요. 물건 갔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이 안 끝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분쟁 해결 방법은 우리 소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필기 좀 해보세요. 소송. 국제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우리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중재. 한번 외워보실까요? 상사중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어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행이라는 단어, 종료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역의 메커니즘이 일어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립 과정에서는 영어를 뭐라고 한다? formation과 conclus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이행한다니까 영어로 perform이라고 합니다. 또는 carry ou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단어인데요. execute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행이라는 단어로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termination. 영어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 요거 필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것도 적으시고 이것도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 성립 과정에서 적용되는
성립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 거예요. 옆에다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립 과정에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정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국제 법리들이 필요해요. 그런 거 정리할 것이고요. 조건을 합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이러죠. 나는 너의 휴대폰 100개가 필요하다. 그 물품의 품질은 어때야 한다. 수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들을 서로 합의하겠죠. 그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품에 대한 조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정형거래 조건은 배우셨죠. 어디까지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FOB 대표적이죠. 수출국의 본선에 물건을 적재해 주는 것까지 누가 부담한다? 수출상이 부담한다. 그게 정형거래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CISG입니다. CISG가 뭐였죠? 아까 전에 UN에서 만든 물품 매매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CISG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이게 성립 과정이잖아요. 성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당사자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계약과 관련돼서. 꼭 기억하세요. CISG에 우리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인코텀즈도 성립 과정에 합의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어디까지 네가 비용 부담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도 성립 과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 하나씩 보시면은 결제가 돈 주는 거, 운송은 물건 보내는 거, 물건 망가질 걸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단어를 다 기억하시고요. UCP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따가 제가 정리할 건데요. 그냥 보세요. UCP라는 건 아까 잠깐 보셨죠. 신용장에서 쓰이는 규칙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URC는 뭐냐면요. URC는 이것도 결제에서 쓰는 거예요. 추심에 관련된 추심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오늘 다 배우십니다.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고 요 헤이그하고 함부르크 그리고 MT-CMI 전부 다 요건 뭐다? 운송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운송과 관련된 거. 이따가 다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종료와 관련된 것은 CISG. CISG는 저기 물건 계약할 때도 성립할 때도 필요했는데 여기도 있네요. 네, 종료에서도 CISG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적용이 돼요. 우리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CISG는 성립과 종료에서도 규정을 담고 있다. 규정이 있다. 그리고 상사중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소송은 3심까지도 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있는데 상사중재는요. 무역에 관련돼서 전문인들을요. 우리 중재위원으로 미리 선정을 해서 그들한테 당의 이 셀러와 바이어 간의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을 보는 거죠. 그들이 제시한 우리 중재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심으로. 네. 그냥 더 이상 토를 못 달아요. 그냥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계약을 끝내는 거죠. 이러한 중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이 바로 뉴욕 협약이에요. 뉴욕 협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고 지금부터 요거는 필기를 다 하셨어요. 노트에 꼭 쓰시라고 했습니다. 성립과 관련돼서 우리 무역계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역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셔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세요. 성립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다?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적으셔야 돼요. 이거 교재에 사실 있거든요. 우리 9페이지에 있지만 요게 용어를 조금씩 달리할 수 있고 순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 외우셔도 되고 교재에 있는 것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휴대폰을 생산하는 수출상입니다. 이번에 내가 만든 휴대폰을 팔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여건들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Overseas Market Research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로 문제 나오는 건 25문제예요. 실무 문제. 나머지는 다 영어로 나옵니다. 특히 이거 순서 문제 잘 나오거든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전달드리는 거예요. Overseas,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이 말은 이번에 미국에다가 팔아볼까, 일본에 팔아볼까, 아프리카에 팔아볼까,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팔아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킬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해외 시장 조사예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이 나라에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타겟을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유럽에 팔아봐야 되겠다. 특히 독일에 팔아봐야 되겠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독일 안에 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선정해야 돼요. 독일 사람 중에서도 내 제품을 영업력 있게 잘 판매할 사람. 자,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거래처 선정이라고 합니다. 나라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회사를. 아셨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사람한테요. 우리 거래처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역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 같은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 나라에다가 물어봐도 돼요. 나는 휴대폰을 수출하는 한국의 생산자인데 독일 내부에 있는 휴대폰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독일 내에 있는 관련 기관들이 저한테 정보를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래처를 전 정했습니다. 우리 탐이라는 사람을 정했어요. 거래처로서. 선정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한다? 거래 제의를 합니다. 탐아, 나는 수출상인데 휴대폰을 너한테 팔고 싶어. 너 유능하다고 하더라. 은행에서. 혹은 기관에서 너 내 제품에 관심이 있니? 라고 거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이 탐이라는 외국 사람이 그럽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나한테 좀 카탈로그 좀 보내줘. 이러면서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탐에게 온 어떤 상품 조회, 인콰이어리라고 합니다.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내가 답장을 보내요. 카탈로그랑 같이. 오케이. 내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내가 카탈로그랑 같이 가격표랑 같이 보낼게. 라고 해서 reply to the inquiry 합니다. 이 영어를 좀 잘 보세요. 거래처 선정은 뭐라고 한다? selection. 고르는 거죠. 비즈니스 커넥션. 뭐 파트너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사업 어떤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거래를 제의하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포절. 이게 제의란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 조회하고 그 조회에 대해서 문의하고 답변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라는 게 있어요. Credit Inquiry라고 하는데 신용조회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제가 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독일에 사는 미국 국적의 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물어봐요. 은행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물어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냥 써놓으세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3C'를 물어봐요. 3C's. 자, 이것이 뭐냐면요. 3가지의 C입니다. 첫 번째, 그냥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캐릭터를 우리 문의합니다. 캐릭터가 뭐다? 물건에 대해서 물건만 받고 돈을 결제 안 하고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과거에 한 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캐릭터, 어떤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캐피탈을 조사합니다. 캐피탈이 뭐죠? 자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은행을 통해서. 지금 채무가 너무 크지 않은지 혹은 지금 너무 부채가 많아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캐파서티를 한번 또 조사해요. 캐파서티는 뭐다? 어떤 능력을 물어봐요. 능력. 예를 들어서 탐이라는 애가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업 능력이 있는지, 내 제품을 50개 갖다 주면 얼마나 잘 판매할 수 있을지, 그런 수입에 대한 어떤 역량 같은 거,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3C다. 보다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됩니다. 캐릭터, 캐피털, 캐파시티, 능력까지를 조사합니다. 물론 이 신용조회는요 2단계에서 해도 되고 우리 교재처럼 자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요 전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무튼 신용조회라는 것도 합니다. 거래 제의 전에 할 수도 있고 상품 조회 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용조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 청약이라는 겁니다. 청약. 이 청약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과 승낙. 저 두 개를 통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과 승낙. 자,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영문 포함해서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처음이니까. 제가 필기를 좀 많이 드려서 좀 귀찮으실 수 있지만, 그리고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에 여러분들이 좀 태도를, 아까 제가 태도 말씀드렸죠? 한번 적으십시오. 체화를 위해서. 우리가 셀러가요,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요. 계약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아퍼러라고 합니다. 아퍼러. 이게 청약자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청약자. 청약. 아펄이 청약인데요. 거기에 ER을 붙였어요. 청약을 보내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청약을 받는 자가 누구다? 수입상 아펄이가 됩니다. 이게 청약 받는 자, 피청약자가 됩니다. 피청약자. 그래서 이런 걸 보내요. 이런 걸. 나는 수출상인데 너한테 휴대폰을 판매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확정적 의사표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구거든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그래서 이 청약서 안에요, 담겨 있어요. 내 물건은 이런 물건이고 너한테 언제까지 어떤 가격으로 줄게 라고 청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서에 이런 것도 써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너가 몇 월 며칠까지 내 청약서에 대해서, 청약서 아퍼가 지금 간 거예요. 아퍼가 이 청약이 요거에 대해서 네가 승낙을 해주면 우리 계약은 성립되는 거야 라는 게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퍼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청약서를 받은 3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승낙을 해요. 승낙을. 요 아퍼를 받아서 승낙. 그 승낙이 영어로 뭐다? acceptance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acceptance라고 해요. 받은 청약에 대해서 탐이 그대로 가격도, 수량도, 선적일도 전혀 변경 없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걸 acceptance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과정이 일어나면 당해 계약은 어떻게 된다? 바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conclusion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셨죠? conclusion 되고, 자, formation 되는 겁니다. 아까 배우셨던. 아하. 그러면, 자,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바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저 두 가지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요소가 성립 과정에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이 성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 이 두 개가 바로 유엔이 만든 통일법인 UNCISG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조부터 24조까지.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생님, 청약자가 보내는 피청약자에게 바라는 청약서와 상대편의 acceptance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 여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낙은요, 나중에 하겠지만 계속 반복 효과를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승낙은 청약서랑 똑같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보낸 수량, 가격, 선적일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청약 그대로 받아들일게. 100%.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경상의 원칙이라고 해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가. 그래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탐이요, 제 휴대폰을 받아보더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수출상황. 좀 가격을 좀 깎아줄래? 네 오퍼 너무 비싸다. 그래서 깎아달라는 제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반대로 가격에 대한 청약을 누가 한 거예요? 탐이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반대 청약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냥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반복 효과. 피청약자인 탐이 가격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원해요. 혹은 선적일에 대한 조정을 원해요. 아니면 수량에 대한 조정을 원해요. 그러면 거울처럼 똑같지 않죠? 그럼 성립이 안 되고 그것은 뭐가 된다? 반대 청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 그런 거죠? 청약에 대해서 뭐를 하면?
수정을 하면, 변경을 하면 이런 얘기죠. 수정과 변경을 하면 반대 청약이다. 이자가 이 가격으로 해줄래? 했을 때 청약자가 그래 마지못해서 받아들일게 하면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법리적인 메커니즘을.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절대적으로 승낙해야 돼요. 절대적. 똑같이. 그리고 무조건적.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적과 무조건적으로. 네, absolutely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청약자는, 피청약자는 또는 unconditional. 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용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여기까지 적으셨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외우시겠어요? 같이. 해외 시장.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해외 시장을 조사합니다. 아, 어디서 판매할까? 그래서 골랐어요. 독일. 타겟 지정됐고요.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지정하면 독일 내에서 유능한 판매처를 고르는 거죠. 내 제품을 많이 사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누구다? 탐이었다. 그걸 거래처 선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래처 선정이 되면 그자한테 뭐 한다? 탐한테 내 물건에 대한 제의를 해요. 나 물건 살래? 그럼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뭐 한다? 카탈로그 좀 보내줘봐. 하면서 상품 조회를 하고 그에 대해서 그러한 상품 조회에 대해서 내가 카탈로그 보내면서 답변해 주는 게 뭐다? 조회에 대한 회신. 아, 우리 시험에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Reply to the inquiry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 조회를 하겠죠. 괜찮은 친구인지. 뭘 조사한다? 성격, 도덕적인 성격, 사기치지 않는지. 두 번째, 자금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 번째, 매출, 영업 능력은 어떤지, 능력까지 이 3C를 검토한다. 네. 자, 신용조회를 거쳐서 자, 청약과 승낙을 통해 계약은 성립되게 됩니다. 청약이 뭐다? 여러분 정의 좀 외우셔야 돼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던지는 확정적인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받은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계약은 성립된다. 만약 조금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건 성립이 아니라 반대 청약이 된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이 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면 양자는 뭘 한다? 조건을 이제 합의합니다. 조건. 나중에 이것도 배우실 거지만 보시겠습니다. 조건은 어떤 걸 배우시냐면요. 이런 걸 배웁니다. 보세요. 자, 물품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물품. 네 핸드폰은 이 정도 품질은 돼야 돼. 우리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야 수출상아 네가 주는 제품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퀄러티에 대한 품질 조건을 갖고요. 두 번째 뭐다? 퀀터티, 수량에 관한 이 정도는 보내줘야 돼. 뭐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0대 이렇게 수량 조건.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조건을 합니다. 얼마다, 얼마에, 개당 얼마에 팔겠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하면 텀스다, 결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패킹 텀스 하면은 포장 조건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쉬먼트, 선적은 언제까지 해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슈어런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물이 멸실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을 부부해야 됩니다. 그때 인슈어런스 텀. 그렇죠. 보험에 대한 조건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물품에 대한 합의. 물품에 대한 조건 합의입니다. 물품 조건에 대한 합의. 이렇게 하고요. 이걸 앞글자 따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체화시켜 드린다고 했죠. QQ, PPP, SI가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조건 합의 외우실 수 있죠? QQ, PPP, SI. 뭐다? 첫 번째, quality, quantity, price, payment, 그 다음에 packing, shipment, insurance. 자, 이렇게 이게 물품에 대한 조건 합의입니다. 계약서 쓸 때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적 언제까지, 가격 얼마, 개수 얼마, 이렇게요. 품질은 어떻게. 이거 앞으로 자세히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 큰 목차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스, 가격하고요. 여기 페이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두 개. 요거 비교. 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격 프라이스 조건이라는 건 정말 USD, 미화, 혹은 뭐 홍콩 달러, 이런 걸로 얼마, 뭐 2,000불, 뭐 이렇게. 가격에 대한 것이 바로
가격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결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2,000달러라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은행으로 송금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신용장이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신용장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추심으로 보내줄 것인가? 이렇게 결제 방식에 대한 합의. 그냥 쏴줘 돈 은행을 통해서. 자, 그런 합의가 결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USD 2,000불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격에 대한 거고요. 돈 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페이먼트, 결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가격 조건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이고 결제 방식은 말 그대로 신용장으로 하자. 혹은 우리 송금으로 처리하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물품에 대한 조건 다시 암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암기하시면 돼요. QQ, PPP, SI, 퀄리티, 퀀터티, 프라이스, 페이먼트, 패킹. 포장은 어떻게 해준다. 화인이라는 게 여러분 지켜요. 화인이 뭐다? 박스에 내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표시하고 그 안에다가 뭐 원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준다. 특정한 어떤 요소들을. 이런 게 바로 패킹 텀. 그 다음에 쉬먼트, 선적, 그리고 보험. 이렇게 해서 완벽히 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혹은 불이행이고 또는 미이행을 해서.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 해결 조건들을 쭉 기입을 해요. 뭐 상사 중재로 하자. 아까처럼.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조건 합의가 되는 겁니다. 성립 시점에서. 여러분 충분히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성립 과정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절차를 지금 보셨어요. 절차. 그죠? 해외 시장 조사부터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이 법리는 차후에 보실 거예요. 적용되는 계약이 성립될 때 적용되는 법 같은 거. 그리고 조건 보셨죠? 조건은 뭐다? QQ, PPP, SI다. 정형거래 조건은 대표적인 게 뭐 있다? FOB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행은 또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행은 뭐다? 물건 보내주는 거, 돈 주는 거, 그리고 물건 망가질까봐 보험 드는 거. 이게 무역의 이행 과정. 완벽하죠? 그리고 끝나는 거. 잘하면 끝나고 잘 안 하면 소송도 하고 상사 중재라는 것도 한다. 이러면 이 그림까지 완벽히 이해되셨어요. 이 밑에만 남아있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우리 국제 법리와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방금 보셨고요. 우리 무역영어의 의의를 지금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8페이지 보세요. 무역영어 2에. 거기에 첫 번째 줄,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해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형광펜 칠하십시오. 무역거래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이 뭐로 이루어진다? 영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래 제의에서 청약과 승낙, 주문 대금 결제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가 교환된다. 그렇죠. 자, 청약서도 보내고 승낙서도 보내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무역영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로서 형광펜 칠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표준적이다. 그리고 문어적이다. 그리고 상거래의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적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법리적인 게 뭐다? 아까 전에 제가 급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에서 중요한 법이 있었죠. 유엔이 만든 거. 뭐였죠? 하나, 둘, 셋. CISG. 자,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혹은 FOB 같은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데 필요했던 게 뭐다? 인코텀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코텀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돈 줄 때 제가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었죠? 신용장 방식에서 중요한 법리가 바로 뭐였다?
UCP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시고요. 밑에 무역영어의 구성 있죠. 무역영어의 구성은요. 거기 밑에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3요소가 있죠. 무역영어는 서신, 그리고 무역 서류, 그리고 국제무역 법리가 있습니다. 국제협약이랑 규칙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이 세 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무역 절차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무역 절차가 나오죠. 거기에서 Overseas Market Research 그것이 뭐다? 해외 시장 조사다. 그 다음에 자 Prospective Buyer 해서 거래처 선정. 이 말이 여러분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제 필기한 것들도 좀 외우시고 이 단어도 좀 외우세요.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Business Proposal 거래를 제의한다. 그리고 신용조사를 한다. 신용조사를 상품조회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redit Inquiry 한다. Trade Inquiry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Replies to the Inquiry 조회에 대한 회신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 형광펜 칠하십시오. Offer 두 번째 줄에 Offer 청약을 한다. 그리고 Counter Offer이라는 게 뭐냐면요. 반대 청약이라는 겁니다. 반대 청약 아까 뭐였죠? 거기 Counter Offer 두 번째 줄에 Counter Offer에 쓰세요. Counter Offer은 뭐다? 피청약자가 즉 수입상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입상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상이 청약한다라고 보시고 수입상이 자신이 받은 청약서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죠. 변경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 청약. 가격 좀 깎아주세요. 너무 비싸요. 하면 반대 청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 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이렇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 firm offer이라고 있습니다. firm offer. 앞에 firm이 붙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지금 전혀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확정 청약이라는 겁니다. 확정 청약. 확정 청약을 하고 그다음에 오더 주문하고 그다음에 acceptance 뭐 이런 과정 승낙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뭐가 된다? 무역이 성립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충분히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그 2번 계약의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 요소 이제 교재가 참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도 좀 깔끔하게 하시고 자 정확하게 필기하시고 자주 보십시오. 여기 주요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에서 성립되고 이행되고 종료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주요 서류가 나왔잖아요. 서류 먼저 보시고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 2교시 무역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개념을 좀 보셨고요. 무역 메커니즘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무역 서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